김정은의 친동생 김여정이 평양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북한 권력 2인자였던 그녀의 이름은 모든 문서에서 삭제됐고 사진은 X자로 그어졌으며 공개 행사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죠. 당 중앙위원회 문서 담당자는 직접 김여정 동지 반당 반혁명 행위 조사 보고서를 목격했습니다. 백두혈통, 친동생마저 숙청하는 김정은. 과연 김여정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진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북에서 온 편지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북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 3월 5일 화요일 오전 10시. 저는 북한 권력의 심장부에서 상상도 못할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제 이름은 김지은이라고 합니다. 저는 15년 동안 평양 당 중앙위원회 문서과에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청와대 행정직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일은 간단했습니다. 고위 간부들 회의록 정리하고 비밀 문서 관리하고 그런 일이었죠. 북한에서 문서 담당자는 투명인간입니다. 아무도 신경 안 써요. 회의 때도 구석에 앉아서 받아 적기만 하니까요. 그래서 더 많은 걸 봅니다. 간부들은 제가 없는 것처럼 다 얘기해요. 권력 싸움도, 비밀 지시도, 험한 욕설도 전부 다 들립니다. 그날도 평범한 회의였습니다. 당 정치국 확대회의라고 고위 간부 50명쯤 모이는 자리였어요. 저는 맨 뒷자리에서 노트북으로 회의록을 타이핑하고 있었죠. 그런데 회의 중간에 갑자기 휴식 시간이 선포됐어요. 원래 예정에도 없던 휴식이었습니다. 그때 과장이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김동무, 지금 당장 나 좀 따라오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뭔가 잘못했나 싶어서 긴장했죠. 복도로 나가니까 과장이 제 팔을 확 잡더니 작은 회의실로 데려갔습니다. 문을 잠그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김여정 동지 발언 부분 전부 삭제하게.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김여정이요? 김정은 위원장 친동생, 북한 권력 2인자 아닙니까? 과장 동지, 그게 무슨... 말을 끝까지 못했습니다. 과장이 제 입을 막더니 귓속말로 했어요. 묻지 말고 하라는 대로만 해. 이유는 나도 몰라. 위에서 지시 내려왔어. 손이 떨렸습니다. 15년 일하면서 이런 지시는 처음이었어요. 회의록에서 특정 인물 발언을 삭제하라니. 그것도 김여정을요. 과장이 다시 말했습니다. 오늘 회의록엔 김여정 동지 이름이 애초에 없었던 거야. 알겠나?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회의실로 돌아왔는데 분위기가 싸늘했습니다. 간부들이 다들 입을 다물고 앉아 있었어요. 평소엔 쉬는 시간에 웃고 떠들던 사람들이 한마디도 안 하고 있었죠. 그때 제 옆자리에 앉은 김 부과장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이름이 지워지면 사람도 곧 지워진다네.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과장한테 다시 호출이 왔어요. 이번엔 부장실이었습니다. 들어가니까 부장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김동무, 오늘 회의록 인쇄한 거 있나? 네, 100부 인쇄했습니다. 그랬더니 부장이 벌떡 일어나더니 소리쳤어요. 당장 전부 회수해. 한 장도 빠짐없이. 저는 뛰어나가서 인쇄실로 갔습니다. 이미 각 부서에 배포된 회의록을 다시 회수하러 다녔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15년 일하면서 이런 일은 처음이었죠. 긴급 지시로 회의록 수정합니다. 다시 가져오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돌아다녔어요. 1시간 만에 100부를 전부 회수했습니다. 단 한 장도 빠지지 않게요. 그런데 부장이 이번엔 더 무서운 지시를 내렸어요. 지금 당장 청사 뒤 소각장으로 가서 전부 태워. 쟤도 안 남게. 소각장까지 100부를 들고 갔습니다. 3월인데도 땀이 비오듯 흘렀어요. 소각장 관리원한테 말했죠. 특급 지시입니다. 이거 전부 태워야 합니다. 관리원도 뭔가 심상치 않은 걸 알았는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불구덩이에 회의록을 한 장 한 장 집어넣었습니다. 종이가 타면서 김여정이라는 이름이 제가 되어 날아갔어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북한에선 사람보다 문서가 먼저 지워진다는 걸요.
100부를 다 태우는데 30분이 걸렸습니다. 마지막 한 장까지 확인하고 젤을 뒤적여서 글자가 남아있는지 확인했어요. 아무것도 안 남았습니다. 김여정 동지의 발언은 이제 이 세상 어디에도 없었어요. 사무실로 돌아와서 컴퓨터를 켰습니다. 파일을 수정해야 했어요. 회의록 원본 파일에서 김여정 이름이 나오는 모든 부분을 삭제했습니다. 발언 내용도 참석자 명단에서 이름도 전부 다요. 저장하고 나서 휴지통도 비웠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는 길에 아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오늘 장마당에서 이상한 소문 들었어. 무슨 소문? 김여정이 숙청됐대. 다들 그 얘기로 난리야.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아내가 다시 물었죠. 당신 당에서 일하잖아. 진짜야? 나도 모르겠어. 그냥 조심해. 전화를 끊고 대동강을 바라봤습니다. 강물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세상이 달라 보였어요. 15년 동안 익숙했던 평양거리가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딸 설이가 숙제를 하고 있었어요. 아빠,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상했어. 왜? 김여정 선전화 포스터 떼라고 했어. 이유도 안 말해주고. 저는 설의 머리를 쓰다듬어 줬습니다. 응, 아빠도 잘 모르겠네.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계속 생각이 났어요. 장성택이 숙청당했을 때도 이랬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진에서 지워지고 이름이 사라지고 그러더니 공개 처형됐죠. 김경희도 마찬가지였어요. 김정은 고모인데도 어느 날부터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김여정이에요. 김정은 친동생, 백두혈통 아닙니까? 그 사람조차 안전하지 않다면 북한에 안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다음 날 출근했더니 분위기가 더 이상했어요. 다들 입을 다물고 일만 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아무도 대화 안 하고 밥만 먹고 일어났어요. 복도에서 간부 2명이 작은 목소리로 얘기하는 게 들렸습니다. 이번엔 피도 소용없나 봐. 쉬, 조심해. 저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북한이 변하고 있다는 걸요. 아니, 무너지고 있는지도 모른다고요. 김여정 같은 사람도 위험하다면 이 체제는 이제 끝이 보인다는 뜻이니까요. 그날부터 저는 달라졌습니다. 회의록을 정리하면서도 문서를 관리하면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나는 언제까지 여기 있을 수 있을까? 우리 가족은 안전할까? 김여정 이름이 사라진 그날, 저도 조금씩 북한에서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여정 이름이 사라진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평양 전체가 이상했어요. 당 청사복도에서 간부들끼리 얘기하다가 제가 지나가면 입을 다물었습니다. 식당에서 밥 먹을 때도 다들 조용했어요. 15년 일하면서 이런 분위기는 처음이었죠. 뭔가 큰일이 터졌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입 밖에 내지 못했습니다. 3월 둘째 주 금요일이었어요. 퇴근 시간이 되어서 집에 가려는데 아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지금 어디야? 목소리가 급했어요. 왜? 무슨 일 있어? 통일거리 장마당으로 와봐. 지금 난리 났어. 저는 버스를 타고 장마당으로 갔습니다. 평소엔 사람들 목소리로 시끄러운데 그날은 이상하게 조용했어요. 다들 작은 목소리로 수군덕거리고 있었죠. 아내가 저를 구석자리로 데려갔습니다. 여기 앉아봐. 내가 오늘 들은 얘기 진짜 충격적이야. 아내는 장마당에서 중국산 비누하고 치약 같은 거 팔았어요. 당 간부 가족이니까 단속도 덜 받고 장사가 잘 됐죠. 그런데 그날은 물건 파는 게 아니라 소문만 돌고 있었대요. 여보, 다들 김여정 얘기만 해. 숙청됐대. 아니, 어디 갇혔대. 아니, 처형됐대. 온갖 소문이 다 돌아. 저는 주위를 둘러봤어요. 혹시 보이부 사람이 있나 싶어서요. 여기서 그런 얘기하면 위험해. 집에 가서 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내가 더 무서운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보이부 간부 부인이 장마당에 왔었어. 평소엔 말도 안 하는 사람인데 오늘은 이상하게 말이 많더라고. 그 사람이 그러는데. 아내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이번 명단에는 김씨 성을 가진 사람도 있다고.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김씨 성이라고요?
백두혈통 말하는 거잖아요. 북한에서 김일성 집안 사람들은 신성불가침이었어요. 아무리 잘못해도 처벌받지 않았죠. 그런데 그 사람들까지 위험하다니요. 그 사람이 또 뭐라고 했는데 이번엔 피도 소용없다더라. 김정은 원수님이 완전히 달라졌대. 아무도 믿지 않는데. 아내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그날 밤 집에서 서리를 재우고 아내랑 둘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가 물었어요. 당신 당에서 일하잖아. 진짜 김여정이 숙청된 거야? 저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나한테 직접 지시가 내려왔어. 김여정 동지 이름을 회의록에서 전부 지우라고. 아내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세상에. 그럼 진짜네? 모르겠어. 숙청인지 재교육인지 아니면 뭔지. 하지만 확실한 건 뭔가 큰일이 벌어졌다는 거야. 다음 주 월요일 당 청사 출근길이었습니다. 평소엔 간부들이 담배 피우면서 얘기하는데 그날은 다들 고개 숙이고 빨리 들어갔어요. 저도 4층 문서과로 올라갔죠. 사무실 분위기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과장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어요. 동무들, 오늘부터 특별 지시가 내려왔네. 모든 문서에서 특정 인물 관련 내용은 사전 검열을 받아야 하네. 알겠나? 누구 얘긴지 다들 알았지만 아무도 묻지 않았어요.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옆 테이블에서 선전부 간부들이 작은 목소리로 얘기하는 게 들렸어요. 김여정 동지 사진 전부 교체 지시 내려왔어. 내일까지 끝내야 해. 어떻게 바꾸는데? 그냥 잘라내. 아예 없애버려. 저는 밥맛이 뚝 떨어졌습니다. 사진까지 지운다고요? 이건 단순한 재교육이 아니었어요. 북한에서 사진이 지워지면 그 사람은 끝입니다. 장성택도 그랬고 김경희도 그랬어요. 오후에 문서고 정리하러 내려갔습니다. 지하 2층 비밀문서 보관실이었어요. 들어가려면 보안 검색 3번 받아야 하는 곳이죠. 거기서 이상한 걸 봤습니다. 선반에 붉은 표시가 붙은 파일들이 있었어요. 특급 비밀 마이너스 열람 금지 스티커가 붙어 있었죠. 호기심에 하나를 꺼내봤습니다. 제목을 보는 순간 손이 얼어붙었어요. 김여정 동지 혁명활동 기록철 마이너스 2010-2024. 파일을 열어볼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열어보면 안 되는 거 아는데 자꾸 손이 갔어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조심스럽게 파일을 펼쳤습니다. 첫 장에 큼직하게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보존 중지 마이너스 2024.3. 1 보존 중지요? 이게 무슨 뜻인지 저는 알았습니다. 북한에서 누군가의 기록이 보존 중지되면 그 사람은 역사에서 지워지는 겁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이걸 보면 안 되는 건데 자꾸 다음 장이 궁금했습니다. 두 번째 장을 넘겼어요. 거기엔 김여정의 주요 활동 기록이 있었습니다. 당 선전부 부부장, 정치국 후보위원, 국무위원. 화려한 경력이었죠. 그런데 마지막 페이지에 손글씨로 뭔가 적혀 있었어요. 빨간 펜으로 쓴 글씨였습니다. 개인 숭배 조장 의혹 외화 사적 관리 의심당 지시 불이행 3건. 그 밑에 또 한 줄이 있었어요. 격리 재교육 건의안 마이너스 당 조직 지도부. 저는 파일을 후다닥 닫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자리에 꽂는 것도 힘들었어요. 문서고를 나와서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세면대에 물을 틀고 얼굴을 씻었어요. 거울을 봤더니 제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나는 보면 안 될 걸 봤다. 퇴근하고 집에 가는 길에 다시 장마당을 지나갔습니다. 저녁 시간인데도 사람들이 많았어요. 다들 작은 목소리로 얘기하고 있었죠. 한 아주머니가 얘기하는 게 들렸습니다. 김여정이 김정은한테 찍혔대. 너무 건방졌대. 옆에 있던 사람이 맞장구 쳤어요. 그래도 친동생인데 설마 죽이겠어? 몰라. 장성택도 고모부였잖아. 그것도 공개 처형했는데. 저는 빨리 지나쳐서 집으로 왔습니다. 아내가 저녁을 차려놨어요. 그런데 밥맛이 없었습니다. 계속 생각이 났어요. 김여정이 정말 숙청된 거라면 다음은 누구일까요? 서리가 물었어요. 아빠, 왜 안 먹어? 아니다.
먹는다. 억지로 밥을 떠서 입에 넣었어요. 그런데 목으로 안 넘어갔습니다. 그날 밤 뉴스를 봤습니다. 조선중앙TV였죠. 김정은 원수님이 현지지도 나가신 소식이 나왔어요. 수행원들이 따라가는 장면이 나왔는데 그중에 김여정은 없었습니다. 예전엔 항상 김정은 바로 옆에 있었어요. 수첩 들고 받아 적고 지시 전달하고. 그런데 그날 화면엔 아예 안 나왔어요. 저는 그제야 확신했습니다. 김여정은 정말 끝났구나. 북한에서 소문이 이 정도면 그건 진짜입니다. 장마당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북한 주민들은 공식 발표보다 장마당 소문을 더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진실이니까요. 잠자리에 누워서도 잠이 안 왔습니다. 옆에서 아내가 물었어요. 여보, 우리 괜찮을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김여정 같은 사람도 위험하다면 저 같은 말단 행정직은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언제 이름이 지워질지, 언제 끌려갈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나가야 하는 거 아닐까? 3월 셋째 주 목요일, 제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날이었습니다. 아침 9시에 부장한테 호출을 받았어요. 김동무, 지하 비밀문서고 정리 지시 내려왔네. 오늘 안에 끝내야 하네. 무슨 문서입니까? 모르네. 위에서 내려온 명단대로만 하면 돼. 부장이 종이 한 장을 건넸습니다. 거기엔 문서 번호들이 적혀 있었어요. 20개쯤 됐죠. 이 문서들 전부 찾아서 별도 보관함에 넣게. 아무도 못 보게. 알겠습니다. 지하 2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비밀문서 보관실이었어요. 철문이 3개나 있고 들어갈 때마다 보안카드 찍어야 하는 곳이죠. 평소엔 잘 안 가는 곳인데 그날은 혼자 가야 했어요. 불을 켜니 서늘했습니다. 에어컨이 항상 틀어져 있어서 문서 보존하는 곳이거든요. 선반이 벽 한쪽 가득 있었어요. 전부 파일로 꽉 차 있었죠. 명단 첫 번째 번호를 찾았습니다. 2024-PB-89 정치국 문서였어요. 선반 맨 위쪽에 있었죠. 사다리를 가져와서 올라가 꺼냈습니다. 파일을 열어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제목이 이거였습니다. 김여정 동지 반당 반혁명 행위 조사 보고서. 반당 반혁명이요? 이건 북한에서 제일 무거운 죄명이에요. 이걸로 걸리면 3대가 멸족당합니다. 온 가족이 정치범 수용소로 가는 거죠. 손이 떨렸습니다. 이거 보면 안 되는 건데 자꾸 눈이 갔어요. 첫 장을 넘겼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피조사자 김여정 김정일 동지 자녀, 김정은 원수님 친동생. 조사기간 2024년 1월 15일 - 2월 28일. 조사기관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국가보위성 합동. 국가보위성까지 나섰다고요? 이건 장난이 아니었어요. 보위성이 움직이면 끝입니다. 다음 장을 넘겼어요. 주요 혐의 사항 제목 밑에 번호가 매겨져 있었습니다. 1. 수령님 교시 왜곡 전파 의혹 2023년 11월 당 선전부 회의. 2. 외화 사적 관리 및 유용 의심 중국 비자금 조성 정황. 3. 개인 숭배 조장 시도 선전물의 본인 이름 과다 노출. 4. 당 중앙 결정 사항 독단적 변경 원수님 제가 없이 지시하달.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진짜 김여정 얘기라고요? 김정은 동생을요? 아니, 이런 문서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믿기지 않았어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거기엔 더 구체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증언 1- 당 선전부 부부장. 김여정 동지께서 원수님 교시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전달하신 적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특히 2023년 11월 회의에서는 원수님 말씀에 없던 내용을 추가하여 지시하셨습니다. 증언 2- 재정부 국장. 해외 공관으로부터 들어오는 외화 중 일부가 정상적인 경로를 거치지 않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여정 동지 측근들이 관여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저는 파일을 덮으려고 했어요. 더 보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장이 궁금했습니다. 결론이 뭔지 알고 싶었어요. 맨 뒤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엔 빨간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최종 의견. 해당 인물에 대한 즉각적인 격리 조치가 필요함. 당 조직 지도부 및 보위성 합동 감시 하에 재교육 실시 건의. 필요시 추가 조사 및 법적 처리 검토 요망. 그 밑에 도장이 3개 찍혀 있었습니다. 당 조직 지도부장, 보위성 총책임자, 그리고 마지막 도장은 잘 안 보였어요. 잉크가 번져서요. 하지만 형태로 봐서는 최고 결재권자 도장 같았습니다. 김정은이 직접 결재했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파일을 후다닥 닫았습니다. 손에 땀이 비오듯 났어요.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죠. 이걸 봤다는 게 들키면 저도 끝입니다. 파일을 별도 보관함에 넣으려는데 갑자기 문이 열렸어요. 화들짝 놀라서 돌아봤더니 과장이었습니다. 김동무 뭐하나? 아, 과장 동지. 부장 동지 지시로 문서 정리 중입니다. 과장이 제 손에 있는 파일을 봤어요.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거 열어봤나? 저는 머리를 세차게 저었어요. 아닙니다. 열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이었죠. 과장이 제 눈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정말? 네, 정말입니다. 한참을 저를 쳐다보더니 과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김동무, 자네 가족 있지? 네. 아내하고 딸이 있습니다. 그럼 조심해. 보면 안 되는 거 보면. 가족까지 위험해지네. 과장이 파일을 제 손에서 빼앗아 갔습니다. 직접 보관함에 넣더니 자물쇠를 잠갔어요. 오늘 일은 있게. 아무것도 못 봤어. 알겠나? 알겠습니다, 과장 동지. 과장이 문서고를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습니다. 김동무, 북한에선 아는 게 많으면 오래 못 사네. 명심하게. 혼자 남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방금 뭘 본 거죠? 김여정 숙청 문서를 제가 직접 본 겁니다. 나머지 문서들도 정리해야 했어요. 명단에 있는 번호들을 하나씩 찾았습니다. 전부 김여정 관련 문서였어요. 활동 기록, 회의록, 사진 자료. 온갖 게 다 있었죠. 그 중에 사진 파일이 하나 있었어요. 열어봤더니 김여정이 김정은 옆에서 수첩 들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진 위에 큼직하게 붉은 X자가 그어져 있었어요. 북한에서 사진에 X자 그어지면 그 사람은 끝입니다. 완전히 지워진다는 뜻이에요. 2시간 만에 문서 정리를 끝냈습니다. 전부 별도 보관함에 넣고 자물쇠 잠갔어요. 열쇠는 부장한테 직접 갖다 드렸죠. 수고했네, 김동무. 네, 부장 동지. 부장이 제 얼굴을 보더니 물었어요. 괜찮나? 얼굴이 안 좋은데. 아닙니다. 지하가 좀 추워서 그럽니다. 그래. 오늘 일찍 퇴근하게. 사무실로 돌아왔는데 손이 계속 떨렸어요. 동료가 물었습니다. 김동무, 어디 아파? 아니, 괜찮아.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지만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자꾸 그 문서가 생각났습니다. 김여정 동지 반당 반혁명 행위. 점심시간이 돼도 밥맛이 없었어요. 식당에 갔다가 그냥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담배를 피우는데 손이 떨려서 불도 제대로 못 붙였어요. 그때 옆에서 누가 불을 붙여줬습니다. 보위부 사람이었어요. 저를 아는 사람이었죠. 김동무, 뭐 걱정 있나? 아닙니다. 요즘 당 분위기가 좀 그렇지.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보위부 사람이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말했습니다. 김동무, 한 가지 충고하지. 요즘엔 아무것도 보지 말고 아무것도 듣지 말고 아무 말도 하지만 해. 그래야 오래 산다네. 그 말이 소름 끼쳤어요. 저보고 하는 말인지 아니면 그냥 하는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퇴근하고 집에 왔습니다. 아내가 저녁을 차려놨는데 못 먹겠더라고요. 왜 그래? 어디 아파? 아니, 피곤해서 그래. 거짓말이었죠. 서리가 학교에서 그린 그림을 보여줬어요. 김일성 동상 그림이었습니다. 아빠, 잘 그렸지? 응, 잘 그렸다. 억지로 웃었어요.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눈을 감으면 자꾸 그 문서가 보였어요. 해당 인물에 대한 즉각적인 격리 조치가 필요함. 김여정이 정말 어디 갇혔을까요?
재교육소에, 아니면 정치범 수용소에, 아니면 이미 처형당한 걸까요? 새벽 3시쯤 됐을 때 아내가 물었어요. 여보, 진짜 괜찮아? 저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나 오늘 보면 안 되는 거 봤어. 뭔데? 김여정 숙청 문서. 아내가 벌떡 일어났어요. 뭐라고? 진짜로? 응. 직접 봤어. 반당 반혁명 혐의로 조사받았대. 격리 재교육 건의서까지 있었어. 아내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세상에. 그럼 당신도 위험한 거 아니야? 모르겠어. 그냥 조심해야지. 그날 밤 저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김여정은 정말 끝났구나. 그리고 저도 이제 안전하지 않구나. 4월 첫째 주 평양에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 김일성 주석 탄생 기념일 준비였어요. 북한에서 제일 큰 명절이죠. 태양절이라고 부릅니다. 당 간부들은 전부 동원됐어요. 저도 예외는 아니었죠. 4월 14일 아침, 김일성 광장에 나가라는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군중대회가 열리는 날이었어요. 고위 간부 50명, 일반 간부 500명, 군인 1만 명, 주민 10만 명이 모이는 행사였죠. 새벽 5시에 집에서 나왔습니다. 아직 해도 안 떴어요. 거리엔 벌써 사람들이 줄을 서서 광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다들 배지 달고 손에 꽃다발 들고요. 광장에 도착하니 엄청난 인파였습니다. 제가 서야 할 자리는 단상 옆쪽이었어요. 당 간부석이었죠. 거기서 단상 위 고위 간부들이 다 보였습니다. 오전 9시 행사가 시작됐어요. 군악대가 음악을 연주하고 주민들이 꽃다발을 흔들었죠. 그리고 고위 간부들이 단상에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눈을 크게 뜨고 단상을 봤어요. 혹시 김여정이 나오나 싶어서요. 간부들이 한 명씩 자리에 앉았습니다. 당 비서들, 군 총참모장, 내각 총리. 다들 정해진 자리에 앉았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김여정 자리가 비어 있었어요. 예전 같으면 김정은 바로 옆자리였거든요. 2열 중앙, 제일 눈에 잘 띄는 자리죠. 그런데 그날은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당 조직 지도부 부부장이었습니다. 저는 주위를 둘러봤어요. 혹시 다른 자리에 있나 싶어서요. 사멸을 봤습니다. 없었어요. 사열도 봤어요. 역시 없었습니다. 김여정이 행사에 안 나온 겁니다. 옆에 서 있던 동료가 작게 속삭였어요. 김동무, 김여정 동지 안 보이는데? 쉬. 조용히 해. 저는 입을 막았습니다. 여기서 그런 얘기하면 위험해요. 오전 10시 김정은 원수님이 등장하셨습니다. 광장 전체가 환호성을 질렀어요. 만세, 만세. 10만 명이 동시에 외치니까 귀가 멍멍했습니다. 김정은이 단상 중앙에 서셨어요. 수행원들이 옆에 섰죠. 저는 수행원들을 하나하나 봤습니다. 혹시 김여정이 뒤에 있나 싶어서요. 없었습니다. 예전엔 김정은이 어디 가든 김여정이 따라다녔어요. 수첩 들고 지시받아 적고 전달하고. 그런데 그날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아예 없었습니다.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연설이 시작됐고 군중들이 박수를 쳤어요. 저도 박수를 쳤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손은 움직이는데 소리가 안 들렸어요.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김여정이 왜 안 나왔을까? 병인가? 아니면 정말 숙청된 건가? 행사 중간에 휴식 시간이 있었어요. 저는 화장실 가는 척하고 광장 뒤쪽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담배를 피우는 간부들이 있었어요. 한 간부가 작은 목소리로 얘기하더라고요. 오늘 김여정 동지 안 보이는데? 쉬. 그런 얘기 하지 마. 왜? 사실이잖아. 예전엔 매번 나왔는데. 다른 간부가 주위를 둘러보더니 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들었어? 재교육 중이래. 진짜? 응. 내 친구가 보이부에 있는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 평양 외곽 어딘가에 격리돼 있대. 저는 담배를 끄고 다시 자리로 돌아왔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재교육이라고요? 그럼 정말 숙청된 거잖아요.
행사가 끝나고 오후 2시쯤 됐을 때 우리는 대동강변으로 이동했습니다. 기념 촬영하는 자리였어요. 고위 간부들이 먼저 찍고 우리 같은 일반 간부들은 나중에 찍었죠. 단체 사진 찍을 때 뒤에서 누군가 속삭였어요. 김여정 동지 자리가 비었네. 원래 저 자리 김여정 동지 자리 아니었어? 아, 맞아. 근데 오늘 다른 사람이 서 있잖아. 사진 찍고 나서 선전부 간부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동무들, 오늘 사진은 특별히 관리됩니다. 개인적으로 보관하지 마십시오. 무슨 뜻인지 다들 알았어요. 김여정이 없는 사진이니까 조심하라는 거죠.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물었어요. 행사 어땠어? 별일 없었어. 거짓말이었죠. 김여정 나왔어?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나왔어. 아내 얼굴이 굳었습니다. 진짜 숙청된 거네. 모르겠어. 하지만 뭔가 큰일이 벌어진 건 확실해. 설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아빠, 오늘 학교에서 이상한 일 있었어. 뭔데? 김여정 선전화 전부 떼어냈어. 선생님이 갑자기 떼라고 했어. 저는 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새 걸로 바꾸나 보다. 근데 왜 갑자기? 글쎄. 아빠도 잘 모르겠네. 그날 밤 TV를 켰어요. 조선중앙TV에서 오늘 행사 영상이 나왔습니다. 김정은이 단상에 서 있는 장면이었죠. 카메라가 단상을 쭉 비췄어요. 저는 화면을 자세히 봤습니다. 혹시 김여정이 잠깐이라도 나오나 싶어서요. 5분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봤어요.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김여정이 꼭 나왔어요. 김정은 옆에서 수첩 들고 있는 장면이 나왔죠. 그런데 이번엔 완전히 편집된 겁니다. 아내가 말했어요. 여보, 이거 진짜 심각한 것 같아. 김여정이 TV에도 안 나온다는 건 완전히 끝난 거 아니야? 그런 것 같아. 잠자리에 누웠는데 잠이 안 왔어요.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김여정이 지금 어디 있을까요? 재교육소에 갇혀 있을까요? 아니면 정치범 수용소로 갔을까요? 북한에서 공개석상에 안 나온다는 건 끝이에요. 특히 김일성 탄생일 같은 큰 행사에 안 나오면 그건 완전히 지워진 겁니다. 장성택도 그랬어요. 어느 날부터 행사에 안 나오더니 얼마 후 공개 처형 소식이 들렸죠. 김경희도 마찬가지였어요. 갑자기 사라지더니 소식이 끊겼습니다. 이제 김여정 차례인 겁니다. 다음 날 출근했더니 사무실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다들 조용히 일만 하고 있었죠. 아무도 어제 행사 얘기를 안 했어요. 보통은 행사 잘 봤습니다. 원수님 건강해 보이시더라 이런 얘기하는데 그날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식당 갔더니 한 구석 테이블에서 보이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뭔가 심각하게 얘기하고 있었죠. 제가 지나가니까 입을 다물었습니다. 오후에 과장이 저를 불렀어요. 김동무 어제 행사장에서 이상한 얘기 들은 거 없나? 없습니다. 정말? 네, 정말입니다. 과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요즘 보이부에서 단속이 심하네. 특히 김여정 동지 관련해서 말 함부로 하는 사람 잡고 있대. 조심하게. 알겠습니다, 과장 동지. 그날 퇴근하고 장마당을 지나가는데 평소보다 조용했어요. 사람들이 작은 목소리로만 얘기하고 있었죠. 보이부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있었거든요. 한 아주머니가 제 옆으로 와서 작게 속삭였습니다. 동무 김여정 들었어? 저는 모른 척했어요. 무슨 얘기요? 숙청됐대. 완전히 끝났대. 저는 빨리 자리를 떴습니다. 이런 얘기 들키면 저도 위험해지니까요. 집에 와서 아내한테 말했어요. 요즘 조심해야 해. 보이부가 김여정 얘기하는 사람 잡고 있대. 알겠어. 나도 장마당에서 입 조심할게.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나가야겠다고. 김여정 같은 사람도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곳이에요. 저 같은 사람은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언제 끌려갈지 모르잖아요. 북한은 이제 끝이 보였습니다. 5월 들어서 평양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당 청사에 보이부 사람들이 상주하기 시작했어요. 복도마다 서 있었죠.
누가 누구랑 얘기하는지, 무슨 말 하는지 다 감시했습니다. 5월 첫째 주 월요일, 긴급당 회의가 소집됐어요. 전 간부가 모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평소엔 한 달에 한 번 하는데 갑자기 긴급 회의라니 이상했어요. 회의실에 들어가니 분위기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간부 200명이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다들 앞만 보고 있었죠. 옆 사람한테 말 거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정각십시, 보이성 총책임자가 들어왔어요. 김원홍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검은 인민복을 입고 표정이 차가웠어요. 동무들, 오늘부터 특별 사상 점검이 시작됩니다. 회의실이 더 조용해졌어요. 사상 점검이라고요? 이건 숙청 전조였습니다. 최근 당 내부에 불순분자가 침투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수령님 교실을 왜곡하고 당 중앙 결정을 무시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김원홍이 회의실을 둘러봤어요. 차가운 눈빛이었죠. 오늘부터 모든 간부는 자아비판서를 제출하십시오. 3페이지 이상, 손으로 직접 쓰십시오. 내일 아침까지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다들 책상 앞에 앉아서 자아비판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종이를 꺼냈어요. 나 김지은 수령님께 충성이 부족했습니다. 뭘 써야 할지 몰랐어요. 잘못한 게 뭐가 있나요? 하지만 써야 했습니다. 안 쓰면 더 의심받으니까요. 3시간 동안 앉아서 썼어요. 3페이지를 채웠습니다. 거의 다 지어낸 내용이었죠. 당 학습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수령님 초상화 청소를 소홀히 했습니다. 혁명 영화를 성의껏 보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다음 날 아침 자아비판서를 제출했습니다. 과장이 걷어서 보입으로 보냈어요. 며칠 후에 호출당할 사람은 위험한 겁니다. 그 주 금요일 한 동료가 출근 안 했어요. 김 부과장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50대 초반, 저보다 선배였죠. 김 부과장 어디 갔어요? 제가 물었더니 과장이 쉿하고 입을 막았어요. 묻지 마. 알 필요 없어. 점심시간에 화장실에서 다른 동료한테 들었습니다. 김 부과장 끌려갔대. 보이부에서 데려갔대. 왜? 자아비판서에 문제가 있었나 봐. 성의가 없었대.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자아비판서 때문에 끌려간다고요? 그럼 제 것도 검토받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날부터 매일 불안했습니다. 출근할 때마다 오늘 나한테 호출 오는 거 아닐까 걱정했어요. 5월 중순,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정은 원수님 동선이 완전히 비밀이 됐어요. 예전엔 어디 가신다고 미리 알려줬거든요. 내일 공장 현지지도, 모레 군부대 방문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5월부터는 아무것도 안 알려줬습니다. 갑자기 지금 원수님 오신다고 하면 30분 안에 준비해야 했어요. 간부들이 허둥지둥 뛰어다녔죠. 어느 날 당 간부 식당에서 한 선배가 말했습니다. 원수님이 불안해하신대. 뭐가요? 주변 사람들을. 아무도 못 믿으신대. 그 선배가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어요. 친동생도 숙청하셨잖아. 이젠 누구도 안전하지 않아. 정말 그랬습니다. 김정은 경호 체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경호원들이 2배로 늘었고 수행원들도 수시로 교체됐습니다. 제가 회의록 정리하면서 본 건데 경호부서에 지시가 내려왔더라고요. 원수님 동선 사전 공개 금지. 수행원 매일 교체 검토. 음식 독극물 검사 3중 실시. 독극물 검사를 3번이나 한다고요? 이건 피해망상 수준이었어요. 어느 날 문서고에서 또 이상한 파일을 받습니다. 경호 강화 특별지시 마이너스 2024년 5월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열어봤더니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최근 원수님 주변 인물 중 불순분자 적발 사례 증가. 친인척 포함 전면 재검증 필요. 측근 중 외국 접촉 이력 있는 자 격리 조치. 친인척까지 검증한다고요? 김여정이 숙청된 이유가 이거였구나 싶었어요. 5월 말쯤 당 중앙위 회의가 있었습니다. 저는 뒤에서 회의록 정리하고 있었어요. 김정은이 연설하시는데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평소랑 달랐습니다. 날카롭고 신경질적이었어요. 동무들, 요즘 당 내부에 동요가 있습니다. 불순한 사상이 침투하고 있어요. 이걸 뿌리 뽑아야 합니다.
간부들이 박수를 쳤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예전 같지 않았어요. 억지로 치는 소리였습니다. 회의 후 휴식 시간에 화장실 갔어요. 거기서 두 간부가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원수님 달라지셨어. 예전 같지 않아. 쉬. 그런 말 하지 마. 위험해. 근데 사실이잖아. 친동생까지 숙청하시는데 이제 누가 안전하겠어. 저는 화장실 칸 안에서 숨 죽이고 있었어요. 나가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들었어? 요즘 원수님이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신대. 왜? 불안해서. 암살 걱정하신대. 설마. 진짜래. 경호원들한테 들었대. 두 사람이 나가고 저도 나왔어요. 세면대에서 손을 씻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김정은이 불안해하신다고요? 자기 동생도 못 믿어서 숙청하셨다고요? 그날 저녁 집에 와서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여보, 이제 진짜 위험해졌어. 왜? 김정은이 완전히 변했어. 아무도 못 믿어 해. 친동생도 숙청했잖아. 아내가 물었어요. 그럼 우리는? 우리도 언제 끌려갈지 몰라. 자아비판서 잘못 썼다고 끌려간 사람도 있어. 그날 밤 서리를 재우고 아내랑 둘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가 말했어요. 여보, 우리 여기서 나가야 하는 거 아니야? 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나간다고요? 탈북 말하는 건가요? 그건 목숨 거는 일이에요. 하지만 여기 있는 것도 목숨 거는 일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보자.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대답했지만 사실 속으로는 결정했어요. 나가야 한다고. 6월 첫째 주 또 한 명이 사라졌습니다. 이번엔 과장이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안 나왔어요. 부장이 간부회의 소집하더니 말했습니다. 동무는 반당 반혁명 분자로 적발됐습니다. 앞으로 그 이름을 입에 담지 마십시오. 회의실이 조용했어요. 다들 고개만 숙이고 있었죠. 저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어요. 다음은 나일 수도 있다. 그날부터 저는 탈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몰래,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요. 북한은 이제 끝이었어요. 김정은이 친동생마저 못 믿는 나라에서 누가 안전하겠어요. 체제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안에서부터요. 6월 중순, 평양 장마당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전엔 김정은 얘기하면 다들 주의 살피고 조용히 했어요. 보이부 무서워서요. 그런데 6월부터는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대놓고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이번엔 오래 못 간다. 처음 이 말을 들은 건 통일거리 장마당에서였어요. 아내가 장사하는 곳이었죠. 6월 15일 토요일, 저는 아내 장사 도우러 장마당에 갔습니다. 서리도 데리고 갔어요. 주말이라 사람이 많았죠. 옆자리에서 두 아주머니가 얘기하고 있었어요. 야, 들었어? 김여정 죽었대. 진짜? 응. 내 친구 오빠가 보이부에 있는데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 재교육소에서 죽었대. 저는 귀를 쫑긋 세웠어요. 옆에서 들으려는 티 안 내고요. 세상에. 그럼 진짜 숙청된 거네. 그럼. 백두혈통도 소용없더라고. 김정은이 완전히 돌았어. 그때 다른 아주머니가 끼어들었어요. 이번엔 오래 못 갈 거야. 이렇게 하다간 곧 망해.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장마당에서 이런 말이 나온다고요?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아내가 저한테 작게 속삭였어요. 여보, 요즘 저런 말 많이 해. 보이부 사람들도 단속 안 해. 왜? 글쎄. 단속해봤자 소용없나 봐. 다들 똑같은 생각이니까. 점심때쯤 한 남자가 우리 앞으로 왔어요. 40대 후반쯤 됐고 인민복 입고 있었죠. 동무, 중국 돈 바꿀 수 있소? 제가 물었어요. 얼마요? 100위안 있소. 북한 돈으로 바꾸려고. 아내가 환율 계산하더니 북한 돈을 줬어요. 그 남자가 돈 받으면서 작게 말했습니다. 요즘 중국 돈 많이 모으시오. 곧 쓸 때 있을 거요. 무슨 뜻이오? 제가 물었더니 그 남자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어요. 북한 돈은 곧 휴지될 거요. 이 체제가 얼마나 더 가겠소. 그러고는 사라졌어요.
저는 아내를 봤습니다. 아내도 저를 봤죠. 둘 다 할 말이 없었어요. 오후 3시쯤 보이부 사람 2명이 장마당을 돌아다녔어요. 평소엔 이렇게 되면 다들 입 다물고 조용히 장사만 해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큰 소리로 얘기하고 있었어요. 김여정도 죽었는데 다음은 누구야? 김정은 자식들도 위험하겠네. 보이부 사람들이 그 아주머니한테 갔어요. 저는 끌려가겠구나 싶었죠. 그런데 보이부 사람이 그냥 한마디만 했어요. 동무, 말 조심하시오. 그러고는 갔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예전 같으면 바로 끌고 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경고만 하고 갔다고요? 옆에 있던 할아버지가 중얼거렸습니다. 저것들도 이제 힘이 없어. 다들 똑같은 생각하는데 뭘 어쩌겠어. 장마당이 이상했어요. 사람들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 대동강변을 걸었어요. 설에 손을 잡고 걸으면서 생각했죠. 사람들이 변하고 있구나. 체제를 더 이상 믿지 않는구나. 북한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총이나 감옥이 아니에요. 공포예요. 사람들이 무서워서 복종하는 거죠. 그런데 그 공포가 사라지고 있었어요. 집에 도착하니 아내가 저녁을 차려놨어요. 밥을 먹으면서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 언제 나갈 거야? 저는 숟가락을 내려놨어요. 나가기로 결정했어. 응. 더 이상 못 기다리겠어. 설이라도 살려야지. 설이가 우리를 봤어요. 엄마, 어디가? 아내가 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응, 곧 좋은 데 갈 거야. 그날 밤 설이를 재우고 아내랑 둘이 앉아서 계획을 세웠어요. 언제 나갈까? 8월쯤. 그때 국경 경비가 좀 느슨해진다고 들었어. 어디로? 두만강. 중국으로 넘어가는 거야. 아내가 물었어요. 돈은 얼마나 있어? 중국 돈 500위안 모았어. 더 모아야 해. 브로커는? 아직 못 구했어. 조심스럽게 알아볼게. 우리는 작은 목소리로 얘기했어요. 벽에도 귀가 있다고, 북한에선 집안에서도 조심해야 하니까요. 다음 주 월요일, 당 청사에 출근했어요. 복도에서 이상한 광경을 봤습니다. 간부 3명이 보이부에 끌려가고 있었어요. 손이 뒤로 묶여 있었죠. 저 사람들 왜 저래요? 제가 동료한테 물었더니 작게 대답했어요. 탈북 준비하다 걸렸대. 중국 브로커랑 연락했다가 걸린 거래.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탈북 준비하다 걸리면 저렇게 되는구나. 그날 점심시간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TV에서 뉴스가 나왔어요. 반국가 범죄자 3명 공개 처형 집행. 화면에 3사람이 나왔어요. 전부 탈북 시도했다가 잡힌 사람들이었죠. 총살당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밥맛이 뚝 떨어졌어요. 저도 저렇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여기 있으면 언젠가 숙청당할 거니까요. 6월 말, 제가 아는 선배가 저를 조용히 불렀어요. 당 청사 뒤편 공터였습니다. 성민아, 너 나갈 생각 있지? 저는 깜짝 놀랐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숨기지 마. 눈빛 보면 알아. 나도 그래. 선배가 주위를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 다음 달에 나갈 거야. 브로커 구했어. 진짜요? 응. 너도 갈래? 같이 가자. 저는 고민했어요. 믿을 수 있을까? 혹시 함정은 아닐까? 선배, 저 좀 생각해 볼게요. 그래. 하지만 빨리 결정해. 8월 15일 출발이야. 선배가 가고 저는 혼자 남았어요. 담배를 피우면서 생각했죠. 갈까 말까? 잡히면 죽는데. 하지만 안 가도 언젠간 죽을 수도 있어. 그날 저녁 집에 와서 설이를 봤어요. 숙제하고 있는 딸을 보니까 결심이 섰습니다. 가자. 이 아이만이라도 살려야 해. 아내한테 말했어요. 여보, 8월에 나가자. 진짜? 응. 브로커 구했어. 아내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고마워, 여보. 잘 생각했어. 그날 밤부터 우리는 본격적으로 준비했어요. 돈을 더 모으고 짐을 정리하고 경로를 외우고
7월 들어서 평양이 더 이상 간부들이 계속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은 3명, 어느 날은 5명. 다들 같은 이유였어요. 반당 반영명, 불순 사상, 체제 동요. 한 동료가 저한테 작게 말했어요. 성민아, 이 체제 이제 곧 끝날 거야. 왜 그렇게 생각해? 김정은이 자기 사람들까지 다 죽이잖아. 이러다간 남는 사람이 없어. 7월 말, 장마당에 또 갔어요. 거기서 결정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얘기하고 있었어요. 6.25 때도 이렇지는 않았어. 김일성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어. 이제 진짜 끝이야. 젊은 사람이 맞장구 쳤어요. 맞아요. 우리 세대는 통일 못 보겠지만 이 체제는 곧 무너질 거예요. 보위부 사람이 지나가는데도 아무도 입 다물지 않았어요. 저는 그제야 확신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처음으로 끝을 상상하기 시작했구나. 체제는 총으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 마음이 떠날 때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 평양 주민들 마음은 이미 떠나 있었습니다. 8월 15일 새벽 3시, 우리는 평양을 떠났습니다. 아내와 저, 설에 셋이서요. 짐은 최소한만 챙겼어요. 옷 몇 벌, 중국 돈 700위안, 그리고 설이 사진 한 장. 집을 나서기 전에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봤어요. 15년 살았던 곳이었죠. 창문으로 대동강이 보였습니다. 다시는 못 볼 풍경이었어요. 여보, 가자. 아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응, 가자. 설이는 자고 있었어요. 깨우지 않았습니다. 그냥 안고 나왔죠. 역까지 걸어갔어요. 새벽이라 사람이 없었습니다. 함경북도 무산으로 가는 기차표를 샀어요. 브로커가 알려준 대로요. 기차에서 만나기로 한 사람이 있었어요. 선배였죠. 제가 당에서 일할 때 알았던 사람이에요. 왔구나. 선배가 우리를 봤어요. 네, 선배. 각오 단단히 했지. 네. 기차는 12시간 걸렸습니다. 평양에서 무산까지. 창밖으로 북한 땅이 지나갔어요. 산, 들, 마을. 다 똑같이 가난하고 황폐했습니다. 설이가 깨어서 물었어요. 아빠, 어디 가? 응, 좋은 데 가. 언제 와? 다시는 안 와. 설이가 울먹였어요. 친구들은? 새 친구 사귀게 될 거야. 할머니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평양에 부모님을 두고 왔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나왔습니다. 말했으면 말렸을 거니까요. 부모님, 죄송합니다. 효도도 못하고 먼저 가서. 저녁 7시, 무산에 도착했어요. 역에서 내리니 낯선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배님 일행이십니까? 네. 저 따라오십시오. 브로커였어요. 40대 남자 함경도 사투리를 썼죠. 작은 집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다른 사람들도 만났어요. 탈북하려는 사람들이었죠. 모두 육가족 15명이었습니다. 브로커가 말했어요. 오늘 밤 12시에 출발합니다. 국경까지 3시간 걸려요. 아이들 울리지 마십시오. 들키면 다 죽습니다. 밤 10시 마지막 식사를 했어요. 옥수수 죽이었죠. 제대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설이가 떨고 있었어요. 아빠, 무서워. 괜찮아. 아빠가 있잖아. 자정, 출발했습니다. 산길을 걸었어요. 가파르고 어두웠죠. 설이를 업고 갔습니다. 무거웠지만 내려놓을 수 없었어요. 새벽 1시쯤 브로커가 손짓했어요. 다들 엎드리십시오. 멀리서 불빛이 보였어요. 순찰대였습니다. 우리는 풀숲에 엎드렸죠. 숨소리도 안 냈어요. 순찰대가 지나갔어요. 10분쯤 기다렸다가 다시 출발했습니다. 새벽 3시, 두만강이 보였어요. 저기가 중국입니다. 브로커가 가리켰어요. 강 건너면 중국이에요. 물이 얕으니까 걸어서 건널 수 있어요. 강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저 강만 건너면 자유예요. 먼저 제가 갈게요. 안전하면 신호 보낼게요. 브로커가 강으로 들어갔어요. 물이 무릎까지 왔습니다. 브로커가 천천히 건너가더니 손전등을 3번 흔들었어요. 가십시오. 우리가 강으로 들어갔어요.
물이 차가웠습니다. 8월인데도 얼음장 같았죠. 서리를 목말 태웠어요. 서리야, 절대 소리 내지 마. 응, 아빠. 천천히 건넜어요. 한 발 한 발. 물이 허리까지 왔습니다. 바닥이 미끄러웠어요. 중간쯤 왔을 때 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설아, 거기서. 순찰대였습니다. 우리를 발견한 거예요. 빨리 뛰십시오. 브로커가 소리쳤어요. 우리는 뛰었습니다. 물을 헤치며 뛰었어요. 뒤에서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탕, 탕. 총알이 물에 박혔어요. 누군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맞은 사람이 있었어요. 저는 서리만 봤어요. 서리야, 눈 감아. 아빠, 눈 감으라고. 마지막 힘을 다해 뛰었어요. 그리고 땅을 밟았습니다. 중국 땅이었어요. 뒤돌아보니 한 사람이 강 한가운데서 쓰러져 있었어요. 총에 맞은 거였죠. 물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가십시오. 빨리. 브로커가 우리를 재촉했어요. 산으로 뛰었습니다. 10분쯤 뛰었을 때 브로커가 말했어요. 이제 괜찮습니다. 여긴 중국이에요. 그제야 주저앉았어요. 숨이 넘어갈 것 같았습니다. 서리를 내려놨어요. 서리야, 괜찮아. 응. 서리가 울고 있었어요. 아내가 저를 안았어요. 여보, 우리 해냈어. 응. 해냈어. 15명이 출발했는데 14명이 도착했어요. 한 명은 강에서 죽었습니다. 브로커가 말했어요. 이제 안전가옥으로 갑시다. 여기도 위험해요. 중국 공안이 있어요. 우리는 산속 작은 집으로 갔어요. 거기서 하루를 쉬었죠. 다음 날부터 긴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중국 땅을 가로질러 동남아시아로 그리고 한국으로 3주가 걸렸어요. 차로, 기차로, 버스로. 숨어서, 도망쳐서, 간신히 살아서. 11월 초 한국 대사관에 도착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우리 북한에서 왔어요. 대사관 직원이 우리를 봤어요. 눈물을 흘리며 말했죠.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무너졌어요. 살았구나. 우리 살았구나. 2024년 12월 서울. 한국에 온 지 한 달이 됐습니다. 하나원에서 정착 교육을 받고 작은 아파트를 배정받았어요. 경기도 어느 도시 원룸 아파트였죠. 좁지만 따뜻했습니다. 처음 한국 땅을 밟았을 때가 생각나요. 인천공항이었어요. 그렇게 넓고 밝은 곳은 처음 봤습니다. 사람들이 웃으면서 걸어 다니는 게 신기했어요. 북한에선 다들 굳은 얼굴로 다니거든요. 첫 며칠은 충격이었어요. 편의점에 갔는데 24시간 한다고요? 밤 12시에 가도 문 열어요? 믿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물건이 넘쳐났습니다. 라면만 해도 100종류가 넘었어요. 북한에선 라면 구하기도 힘들었는데 마트에 갔을 때는 울었어요. 과일, 고기, 생선. 온갖 게 다 있었죠. 서리가 바나나를 보고 물었어요. 아빠, 이거 뭐야? 북한에선 바나나를 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거 바나나야. 먹어봐. 하나 까서 줬더니 서리가 눈을 반짝였어요. 맛있어. 그 모습 보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여기 왔길 잘했구나. 스마트폰도 받았어요. 처음엔 어떻게 쓰는지 몰랐죠. 젊은 담당자가 가르쳐 줬어요. 여기 누르면 인터넷이에요. 인터넷? 네, 뭐든지 찾아볼 수 있어요. 그날 밤 처음으로 김여정을 검색해봤어요.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김여정, 3개월째 공개 활동 없어. 김여정 숙청설, 북한 내부 소식통 확인. 북한 주민들 사이 김여정 사망설 확산. 기사를 읽으면서 소름이 돋았어요. 제가 목격한 게 다 사실이었구나. 댓글도 봤습니다. 김정은 진짜 미쳤나 봄. 친동생까지 죽이다니. 북한 곧 망할 듯. 이제 진짜 끝났네. 한국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어요. 며칠 후 국정원에서 사람이 왔어요. 조사받았죠. 북한에서 뭘 하셨어요? 당 중앙위원회 문서과에서 일했습니다. 김여정 관련해서 아는 거 있어요? 저는 제가 본 걸 다 말했어요.
회의록 삭제 지시, 문서 소각, 비밀 파일 내용, 공개 행사 불참. 전부요. 조사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역시 그랬군요. 저희가 파악한 것과 일치해요. 김여정이 정말 죽었나요? 확실하진 않아요. 하지만 숙청된 건 확실해 보여요. 조사가 끝나고 조사관이 말했어요. 김지은 씨, 중요한 증언 감사합니다. 북한 정권 실상을 알리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여기 온 이유를요. 단순히 살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라고요. 12월 중순 뉴스를 봤어요. 북한 또 고위 간부 3명 숙청. 김정은 측근 대거 교체. 불안 심화. 탈북자 증언 북한 내부 혼란 가중. 아나운서가 말했어요. 북한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김정은이 측근들을 대거 숙청하면서 내부 동요가 심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겠지. 저렇게 하다간 정말 끝나. 어느 날 탈북자 모임에 갔어요. 다른 탈북자들을 만났죠. 한 할머니가 저한테 물었어요. 언제 나오셨어요? 11월이요. 북에 가족 두고 왔어요? 네. 부모님 두고 왔어요.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나도 오빠 두고 왔어. 20년 됐는데 소식이 없어. 다른 사람도 말했죠. 나는 딸 두고 왔어. 5년 전에. 지금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 모두 가족을 두고 왔어요. 북한에. 다시는 못 볼지도 모르는 가족들을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부모님, 형제들. 다 두고 왔습니다. 밤에 서리를 재우고 아내랑 둘이 앉아 있었어요. TV에서 북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김정은 신년사에서 체제 결속 강조. 화면에 김정은이 나왔어요. 예전보다 야위어 보였습니다. 표정도 어두웠죠. 아내가 말했어요. 저 사람도 불안해 보여. 그럼. 친동생도 죽였는데 어떻게 편하겠어. 뉴스가 끝나고 예능 프로그램이 나왔어요. 사람들이 웃고 떠들고 자유롭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자유구나. 서리가 한국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힘들어했죠. 말투도 다르고 친구들이 쓰는 단어도 몰랐어요. 그래도 적응하고 있어요. 며칠 전엔 친구도 사귀었대요. 아빠, 오늘 새 친구 생겼어. 그렇게 기뻐하더라고요. 저는 일자리를 구했어요. 작은 회사 사무직이에요. 월급은 많지 않지만 괜찮아요. 정직하게 일하고 정직하게 받는 돈이니까요. 북한에선 당 일꾼이었어도 뇌물 없이는 살 수 없었어요. 여기선 정직하게 일해도 먹고 살 수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탈북자 방송에 나가요. 제 경험을 얘기하죠. 저는 북한 당 중앙위원회에서 일했습니다. 거기서 김여정 숙청을 목격했어요. 시청자들이 놀라워해요. 진짜예요? 네, 진짜입니다. 제가 직접 봤어요. 방송 후 메시지가 많이 와요. 증언 감사합니다. 북한 실상 알게 돼서 충격이에요. 통일이 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래요. 통일이 됐으면 좋겠어요. 부모님 다시 만나고 싶어요. 고향 땅도 다시 밟고 싶고요. 어제 꿈을 꿨어요. 평양 대동강변을 걷는 꿈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사람들이 자유롭게 웃고 떠들고 있었죠. 보이부도 없고 감시도 없었어요. 꿈에서 부모님을 만났어요. 아버지, 어머니. 달려가서 안았죠. 잘 있었니? 네, 잘 있었어요. 깨어나니 눈물이 나더라고요. 언젠가 그날이 올까요? 자유로운 북한, 통일된 한반도. 저는 믿어요. 올 거라고. 왜냐하면 북한 주민들이 이미 변했거든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요. 체제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김여정 숙청이 그걸 증명해요. 백두혈통도 안전하지 않다는 걸 보여줬잖아요. 그럼 누가 김정은을 믿겠어요? 체제는 총으로 무너지지 않아요. 사람들 마음이 떠날 때 무너져요. 그리고 북한 주민들 마음은 이미 떠났어요. 제가 여기서 하는 일은 간단해요.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본 걸 겪은 걸요. 북한은 아직 무너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더 이상 예전의 북한도 아니에요. 균열이 생겼어요. 안에서부터요.
김여정 숙청은 시작일 뿐이에요. 앞으로 더 많은 일이 벌어질 거예요. 저는 그걸 여기서 지켜볼 거예요. 그리고 증언할 거예요. 언젠가 통일이 되면 저는 평양으로 돌아갈 거예요. 부모님 무덤에 가서 절하고 대동강변을 걸을 거예요. 그때는 자유롭게 두려움 없이요. 그날이 올 때까지 저는 여기서 진실을 말할 거예요. 김여정 숙청의 진실을, 북한 붕괴의 시작을, 그리고 자유의 소중함을. 여러분, 저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거기서 15년을 살았고 당 일꾼이었고 권력 중심에 있었어요. 그리고 목격했습니다. 김여정 숙청을, 체제의 붕괴를, 주민들의 각성을. 북한은 끝나가고 있어요. 김정은이 친동생마저 못 믿는 나라에서 누가 안전하겠어요? 체제는 이미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안에서부터요. 그리고 저는 여기 있어요. 자유롭게. 아내와 딸과 함께요. 이게 제 이야기입니다. 평양에서 목격한 김여정의 마지막 모습. 그리고 북한 붕괴의 시작. 감사합니다.